속칭 본인들이 주장하기로는 네. 윤석열의 의사결정에도 뭔가 영향을 줄 법한 사람들도 네. 출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의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바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채널에 윤석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출연자들 네네. 그런 사람들이 출연하나요? 그 정도로 영향 있는 사람은 없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네. 이미 많이 나왔으니까 고성국 씨라든지 음. 뭐 그런 분들이 주로 영향 많이 줬다는 거 아니에요? 뭐 서정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서정욱 자칭 변호사. 이렇게 윤석열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들을 아는 것처럼 설명을 좀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접하면서 실제로 윤석열의 의사결정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추론한 바가 있느냐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니요, 근데 서정욱 변호사는 잘 그분 컨텐츠를 뭐 저도 많이는 안 보지만 잘 보시면 그러니까 고성국 씨가 이야기한 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쳤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서정욱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는 많이 하지만 서정욱 변호사가 이야기한 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씨가 이렇게 반응했던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마 서정욱 씨는 자가 발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방송을 거듭해보면서 느낀 바로는 제가 볼 때는 네. 선후 관계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고성국 씨가 압도적으로 앞에 있는 것 같고 거기 옆에 이제 뭐 신혜식 씨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조금 있긴 했었으나 하여튼 제일 메인은 고성국 씨였던 것 같다. 저도 이제 고성국 씨가 누군지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네. 찾아보다 보니까 과거에 김어준 씨랑도 방송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랬군요. 우리 송채경화 기자 같은 경우에는 네. 고성국 씨가 어떤 사람인지 과거에 좀 알고 있었습니까? 저도 사실은 그렇게 잘 아는 편은 아닌데 예전에 친박,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친박이었다라는 것만 기억이 나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어떻게 활동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꽤저 운동권이었죠. 네. 과거에 그렇죠. 전력 네. 자체는 그렇습니다. 네, 네. 운동권이었고 아마 그 말지라고 유명한 우리 저 네. 개간지였나요? 네. 뭐 월간지가 있었죠. 네. 근데 거기에서도 아마 편집위원인가 정도 할 정도로 매우 활발한 활동을 그쪽에서 이제 하셨고 그러다 전향하신 분이시죠. 그러다가 이제 정치 뭐 좀 도움말 좀 주다가 이제 컨설팅으로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활동을 아마 좀 하시고 시사평론하고 또 이제 그게 패밀리 비즈니스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동생분이 또 그런 업체를 또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아마 매우 이제 보수 정당 쪽과 이제 다양한 일들을 이제 하신 걸로 전에 들었습니다. 전에 들었다. 그 얘기는 개인적으로 같이 방송을 해본다거나 네. 만나서 대화를 해본 적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없진 않죠. 왜냐면 이제 2012년 요때쯤에 제가 이제 한참 뭐 그냥 뭐 시사평론 같은 걸 이제 한다고 여기저기 많이 이제 돌아다닐 때 있었거든요. 방송에도 나오시고 할 때. 네, 그때쯤에 종편을 한참 막 열심히 돌아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때쯤에 이제 고성국 씨도 종종 봤죠.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네, 그렇죠. 네. 그때 아마 그 박근혜 당선 때 그때 제가 같이 했었나 아니면 다른 방송을 했었다가 얘기를 들었나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한 10년 넘었으니까 당선 때 그 당선 딱 출구 결과 나오고 만세를 불러갖고 그 대선 결과가 나왔을 때. 대선 이제 딱 그 출구조사 결과 나오고 그때 이제 만세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뜨악하고 놀랐었죠. 아무리 그래도 이제 뭐 좀 그런 입장을 이제 개인적으로 드러내는 건 좀 약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좀 있었다. 아니 그런 일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예를 들면 평론을 같이 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지금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옮겨왔다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일을 상의할 정도가 된 건데 그때 평론을 함께 하시면서 그런 정도의 역량이 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 한참 할 때 저는 되게 어린 편이었어요. 젊은 평론가였고 약간 연세 있는 분들이 이제 뭐 황태순, 뭐 최 교수님, 하여튼 뭐 등등 몇 분 또 계셨죠. 그 그룹의 그분들은 좀 가까이 있었고 저는 약간 젊은 사람들 쪽이었는데 고성국 씨는 저는 뭐 판단이나 이런 게 아주 나쁜 분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 판단에 본인의 편향이
들어가면서 판단 자체가 매우 좀 흐려진 사람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아예 없이 그냥 뉴스를 요렇게 문장을 짜깁기 해서 이제 조사만 자기 걸로 넣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근데 그 양반은 자기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랬군요. 네, 자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제 말이 좀 길어지고 있죠. 아, 좋습니다. 길어도 좋습니다. 이럴 때 아주. 팍팍 끊어주셔도 좋습니다. 팍팍 안 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확인도 잘 어려운 얘기 자꾸 이렇게 자꾸 하면 그 정도 하시죠. 내지는 네 알겠습니다. 요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안 넘어가고 싶어요. 이 얘기 듣고 싶어요. 무조건 끝까지. 네, 그래서 네. 이제 좀 들을 때 뭐 그분은 이제 그분의 생각은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전 판단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굉장히 그 전까지만 해도 약간 내가 뭐 한 발 하나 정도 보수에 넣었다 요 정도 느낌에서 지금은 이제 아예 이제 그 선을 확 넘어 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까지 가는 과정에는 뭐 여러 이유가 뭐 저는 개인적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제 본인이 또 깊이 관여되는 어떤 뭐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도 그쪽에서 이제 크게 좀 키워야 된다는 생각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아마 머릿속에서 좀 본인 스스로를 좀 어지럽게 한 건 아닌가. 어쨌든 간에 이제 고성국 씨가 중심이 돼가지고 보수 극우 유튜버들이 아마도 개헌 국면에 굉장히 활개를 친 측면이 없지 않은데 네. 그러면서 그런 전장에서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에 있는 유튜브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다종다양한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엄혹한 시대에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게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송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공덕 포차를 하면서 계엄이란 국면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되고 싶다 이런 노력이나 지표가 좀 있었습니까? 글쎄 뭐 개엄 전부터 공동부자는 진행돼 왔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라는 그 아주 특별한 기간 안에 그러니까 어쨌든 비판할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공동부자는 갔고 물론 공동부자가 보수 패널과 진보 패널이 이제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수 패널이 보기에도 사실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쉬운 정부는 아니었거든요. 비판할 게 굉장히 많은 정부였고 그다음에 개엄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계엄이라는 게 정말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옹호하는 보수 패널은 저희 보수 패널 중에는 못 본 것 같고 이제 계엄 상황에 대한 비판 위주로 계속 갔었던 것 같고 다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든 진보든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은 그러니까 서로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컨셉으로 이제 공덕포차도 보수와 진보 패널 이제 균형을 맞춰가지고 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 계엄 상황을 겪다 보니까 계엄을 옹호하는 보수 패널과 과연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고개가 갸웃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보수 패널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엄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은 없었고 다만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계엄이 잘못이었고 그 다음에 뭐 민주당이 잘못하는 거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잘못하고 그런 이제 선을 유지하는 분들을 주로 이제 저희가 섭외를 해가지고 방송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계엄 이제 기간 내내 어떻게 보면 방송을 계속 꾸준히 해온 건데 네. 오늘 여러 국면 같은 게 좀 있었죠. 예를 들면 윤석열의 구속 취소라는 국면도 있었고 네.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결정이 좀 늦어지면서 네. 거기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고민하는 국민들도 있었고 그 이후에 되면은 직위원 재판부에 배당이 되면서 여러 가지 또 사건 자체가 지연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네. 어떤 국면이 방송하기에 좀 가장 힘들다고 느꼈습니까? 일단 뭐 대부분 다 비슷한데 일단 계엄이 터진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충격이고 그때가 뭐 계엄 터지고 바로 다음날 새벽에 나와가지고 방송국 특별 방송국 모든 방송이 다 그렇게 했겠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국면 중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이 늘어지는 국면이 가장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 나오는지 윤석열 파면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늦어지니까 이게 파면이 아닐 것이다라고 한 소문이 계속 돌기 시작하면서 맞아요. 뭐 네. 4대 4일 것이다 뭐 이런 소문들이 들었잖아요. 그게 그 기간이 가장 좀 거치기가 힘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충격으로 다가왔던 게 5월 1일이었나요? 그때 이제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이제 민주당 후보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 가지고 2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그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그때 좀 강하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 자체야 제가 이제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뭔가 비판을 하거나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한 판결을 굉장히 전광석화처럼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그것도 유죄 취지로 결론을 내린 것 자체가 이거는 사법부가 선거를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정치에 관여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그럼 이 판결을 어떤 방식으로 내가 비판을 하고 혹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방송을 끌어가야 되는지가 굉장히 고민스러우면서도 굉장히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고통스러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그 정영진 앵커님 같은 경우에는 네. 윤석열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개인적으로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구속 취소 나왔을 네. 때요. 처음에 그 얘기 듣고는 이게 뭐지? 이제 요 정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되고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난 이제 법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법적으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나라고 해서 이제 계속 여쭤봤죠. 많은 이제 뭐 법률가들 이렇게 오시면 그런 게 없더라고요.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법률에서도 사실 법조인들도 굉장히 고개를 갸웃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그러면 결정을 왜 내렸을까? 참 그 사람의 안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내재적 접근을 많이 좀 해봤는데 아마 그런 게 아닌가 그냥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개인적인 추측엔 이제 본인은 어쨌든 이런 법적인 이런 갈등이 다툼이 생겼을 때 뭔가를 결정하는 조금 더 위에 있는 사람 혹은 뭐 엘리트식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판사들이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잘 모르는 이런 것들 너네들 감정에는 잘 안 맞을지 모르지만 법률적으로는 이런 것도 있어. 라는 걸 혹시 보여주려고 그랬나? 아니 진짜로 연장선상에서 진짜요? 네. 최근에 보면은 네. 지기현 부장판사뿐만이 아니라 구속 취소 결정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나온 판결들이 뭔가 네. 국민들을 상대로 국민 네. 감정과는 법감정과는 불일치하는 결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 사유를 들었을 때도 뭔가 논리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법리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네. 우리가 가진 상식과는 괴리돼 있는 그런 판결들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지기현 판사 구속 취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이제 선회를 해보자면 지기현 판사의 그 의도를 선회를 해보자면 굉장히 까다로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판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좀 미룬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판단하지 않고 자 검찰에서 즉시항고를 해. 그러면은 위에서 판단을 해주겠지? 그럼 난 그걸 따를게. 약간 이런 마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예상했는지 예상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지기현 판사도 얘 뭐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근데 하고. 그 판단하기가 어려운 네. 문제였나요? 그렇게? 그래서 근데 사실 네. 이번에는 또 그게 걸려 있는 부분이 뭐 시간으로 계산하는 부분도 네. 있었고 아니, 과거 공수처가 관례를 그냥 따르면 되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의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판결하면서 공수처는 수사권을 갖고 있다라고 또 정의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실은 했으면 되는 판단인데 그때 당시는 밀어놓고 지금은 왜 했나 뭐 또 이런 생각이 아니 좀 근데 들기도 합니다. 지기현이 생각보다 철두철미한 거는 네. 이번에도 이제 그 재판 관련된 판결 이유를 설명할 때 들어보면 어떤 설명을 하냐면은 분명히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그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도 다 알고 있는 거고 거기에 덧대가지고 수사권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네. 그때 대법원이라는 상급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록을 맞아요. 남겼어요. 근데 어제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그 수사권 문제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실제로 대법원에서 다른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고 그에 준하는 방식 쉽게 얘기하면은 직권남용 수사를 개시하더라도 관련 범죄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귀속돼서 본인이 이런 판결을 한다고 앞에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때는 네. 그걸 왜 안 했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니 그때는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 없었기 때문에 아하, 그 이후에 난 대법원의 거예요? 최종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거였고 네. 지기현의 그 이번 주 목요일의 판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니까 그 사이에 대법원에서 이런 수사권 문제를 정리를 해줬네 이런 식의 결정이 있는 상태에서 서술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네 어떻게 보면은. 엄격하게 따지면 네. 사실은 최종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형태로 이제 본인의 논지를 전개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네. 네. 그 어차피 이 진행에 대한- 시청자분들이 네. 보실 때는 구교영 보러 오는 거거든요. 네. 구교영 기자의 이런 장광설이 난 좋습니다. 네, 좀 앞으로 좀 더 많이 이 시간을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방송에서 장광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 좋아. 아니 정말로 제가 정영진 우리 앵커님 나오시면은 네. 제가 정말로 요즘 방송하면서 한 번도 앞에 초두했던 얘기 거짓말이 아닌 게 떨리거나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근데 네. 갑자기 이 얼굴 보니까 이 얼굴을 딴 보니까. 생각이 나면서 떨리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이 얼굴 보니까. 지금 물 먹는데도 손이 떨려 지금 보니까 아, 지금 큰일이야 너무 보니까. 좋다. 저는 혼나도 네. 좋으니까 저희 방송에도 좀 출연해주세요. 항상 시청자들 만날 때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만나세요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진중하게 네, 만나도록 고맙습니다. 해볼 텐데 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네. 어쨌든 간에 두 프로그램을 보면서 국민들 중에 일부겠지만은
그래도 위안을 좀 많이 얻었다 내란 국면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데 그런 식의 피드백을 좀 많이 받으셨죠? 네, 내란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요새는 또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요새 왜 그런지 구독자가 자꾸 빠지고 많은 분들이 비판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국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우리가 이제 공공의 적이 있을 때 그 공공의 적을 비판하면 다 같이 와 그래 신난다. 아, 저 사람들 비판해야지 이렇게 가다가 내부 분열이 나기 시작하면 지금도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제 내부 분열이 나기 판단이 시작하면서 어렵죠. 네, 네.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편 내 편 이렇게 나눠가지고 싸우는 국면으로 돌입하면은 이제 이런 정치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도 약간 스탠스를 잡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아닌 게 아니라 사실은 민주당 안에 문제가 되면서 일부 유튜브에서 자기 의견을 낸 것들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장래만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런 그 난제들을 돌파하는 방식, 정영진 앵커만의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어떤 난제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 합당 문제가 있을 때 네. 예를 들면 본인의 의견을 네. 제시하는 방식으로 돌파를 하시는지 아니면 양론을 다 들어보고 뭔가 소화해서 소개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은 네. 가능한 제 의견을 최소화합니다. 예. 근데 저한테는 왜 의견 내라고 하세요? 지금 보니까 지금. 그래야 이제 크게 한번 혼나고 정신 차릴 테니까. 그래서 저희 방송은 제 의견은 별로 이렇게 많이 내지 않아요. 네. 예. 그리고 왜냐하면 또 제 의견을 낸다는 저도 뭐 생각이 없거나 그렇지는 않을 텐데 누굴 더 선호한다 혹은 뭐 누가 더 좋다 싫다 이게 있을 텐데도 제 의견이 혹시 나가는 것 자체가 프로그램의 성격을 좀 규정한다든지 아니면 출연하신 분들이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좀 저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혹시 올까봐 가능한 저는 뭐 제 의견을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는 않고요. 그냥 뭐 말실수하면 그거 정도 이제 교체해드린 정도 그 정도 하죠. 아니 근데 말실수만 이렇게 교체했다고 하기에는 네. 장르만 여의도에서 설화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실 뭐 계엄 전 얘기긴 합니다만은 2023 총선 국면에서 우리 그 이수정 후보의 대파 발언도 장르만에서 나왔고요. 거기다 더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김경률 회계사의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도 어떻게 보면은 네. 계엄에 불을 지핀 게 장르만 여의도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네. 의미 확대하지 마세요. 윤석열과 한동훈이 멀어지게 된 계기를 그러니까요, 제공을 네, 지금. 했다. 네. 저희는 진짜 그냥 그분들이 나오셔서 그런 이런저런 얘기하실 때 박수 쳐드리고 아유 맞습니다. 이제 이런 그냥 쿵짝 정도 해드렸는데 뭐 본인들이 자꾸 이렇게 사고 치는 걸 사실 그 이후로도 몇 분 계세요. 그래서 하차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조장하지는 않았거든요. 너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모든 그런가? 말을 다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실직고하게 만드는 마음속 흉금을 터놓고 말하게 하는 네. 방송. 네. 그래서 몇 분 계세요 지금. 아니 근데 대파 발언이나 네.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이 나왔을 때 이게 사후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겠다 이런 일감은 좀 들었어요 당시에? 일단 마리 앙뚜아네트는 좀 있었어요. 음. 요거 만약에 아마 저희가 녹화였으면 그거 아마 그쪽에서 빼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그랬겠죠.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근데 딱 들으면서 마리 앙뚜아네트 이제 우리가 실제로 김건희 씨가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마리 앙뚜아네트가 실제로 뭘 했는지보다는 이제 이미지랑 딱 있잖아요. 마리 앙뚜아네트 하면 이제 그냥 국민들 다 굶어가는데 저 뭐 빵 없으면 뭐 고열로. 뭐 네. 이거 드세요 하는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이미지에 딱 그 대표되는 단어를 말해 버리는 순간 조금 이게 이 정도로 커질 줄은 몰랐고 조금 문제는 생기겠다 정도 생각을 했었고요. 대파는 그냥 현장에서는 너무 웃겼어요. 저는 그냥 아니 뭐 파 한 뿌리에 뿌리란 주장이었잖아요. 네.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무슨 얘기하면서 그냥 저는 그냥 재밌었는데 결국 그게 또 이렇게 막 네. 크게 확대가 된 거는 아마 그 발언 자체의 문제는 전 한 20-30% 정도였다고 보고 실제로 70-80%는 그때까지 쌓였던 국민들의 많은 분노화 이런 것들이 뭔가 이제 트리거가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트리거를 그 대파 발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짚어준 네. 거고, 그래서 그렇게 더 전국적으로 확산된 문제된 발언이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계엄의 사유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점치고 있는데 본인은 이렇게 좀 이렇게 톤을 다운해서 말했지만은 네. 실제로
뭔가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에서 갈등 국면이라는 게 네. 한동훈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률 그렇죠. 회계사의 발언을 통해서 뭔가 점화가 되고 크게 터진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죠. 네. 그 마리 앙투아네트가 정말 도화선이 됐다. 계엄에 아니야. 그 정도 책임감을 아니, 가져야 된다. 있다, 책임이 그죠? 있다. 지금. 네. 그 정도 아닙니다. 아니,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인 건데 본인은 계속 이렇게 계속 낮추려고 하지만은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을 체포 명단에 올린 거는 정영진 앵커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요. 네. 와. 근데 사실 진짜 그때 좀 약간 뭐가 되긴 되겠다 생각했는데 네.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또 큰 일이 벌어졌네요. 아니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 분 방송 보면서 놀랍다고 느끼는 거는 저희 방송 같은 경우에 솔직하게 이실직고를 드리면은 패널의 편향성이라는 게 상대 네. 진영에서 볼 때 보일 것 같아요. 대체로 음. 국민의힘 그 정당에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이 출연을 많이 못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저희가 출연 요청을 드려서 하더라도 음. 시청자들의 반응이 안 좋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끈질기고 지속성 있게 못 가져가는데 특히 장르만 같은 경우에는 여야 패널을 굉장히 균형을 잘 맞추는데 네. 본인이 섭외를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작진들의 의견이 그러한 겁니까? 맨 처음에 이거를 시작할 때, 그거는 제가 조건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한쪽으로 가게 되면 분명히 뭐 빠른 성장 내지는 뭐 만족감 뭐 이런 걸 드릴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할 거면 저 아닌 다른 좋은 분들도 계실 것 같다. 네. 이제 그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건 뜻은 이제 그쪽 제작진들과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저의 생각도 그다음에 제작진 생각도 거의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왜냐면은 사실은 이제 장르만 여의도가 저희랑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좀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구독자 수라든가 동접자 시간대는 다르지만 계속 네. 지켜봤는데 본인은 신경 안 쓰시겠죠. 근데 네. 저 같은 경우에 보는데 구독자가 우리가 그래도 많구나 이런 식의 위안을 좀 얻었는데 오늘 이제 오신다고 해가지고 구독자 수를 확인하니까 50만 명이 구독자 넘으셨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동접자 수는 우리보다도 사실 많이 많고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제 같은 경우에는 판결 선고 있으면서 좀 10,000명을 넘기도 했습니다만은 10,000명을 넘는 일이 적은데 네. 장르만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뭐 수만 명이 이렇게 시청을 하다 보니까 네, 네, 부러워요. 네. 거기서 어떤 점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장르만 여의도를 어. 선택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많이 어렵지는 않은 게 이제 비슷하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언론사에서 하는 또 유튜브 채널이고 거의 같은데 왜 차이가 날까? 네. 다른 건 진행자밖에 없다. 귀좀 걷다면서 듣고 지금 있었는데. 들으면서 그 얘기로 갈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지금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렇게 아니, 매기고 가시네 보니까 그거보다 수가 지금 없는 거. 아니 그거보다도 제가 많이 쌉니다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돈 좀 쓰세요. 그냥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거보다는 이제 저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함께 하시는 이제 기자분들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 JTBC 기자분들이 정말 센스가 좋고 굉장히 잘해요. 최윤경 기자? 네. 그분 되게 재밌게 잘하시죠. 최윤경 기자 굉장히 그러니까요. 재밌고 네. 신영 기자는 또 팬 채널이 생겼어요. 팬층이 정말요? 두텁더라고 보니까. 네. 네. 그럴만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아마 좀 많이 봐주시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합니다. 아니 함께하는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네. 회사가 처음에는 이런 분들하고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기자분들이 초기에 많이 왔다 가셨어요. 네. 예, 많이 왔다 가셨는데 그 이제 저랑 같이 처음 이제 이 채널 만드신 뭐 부장님이 정강윤 부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강추를 한 두 분이 지금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인데 맨 처음에는 뭐 어떤 느낌인지 잘 몰랐는데 한두 번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진짜 최윤경 기자는 센스가 너무 좋아요. 센스가 센스가 너무 좋고 그다음에 살아온 그 삶의 궤적이 한 50년대부터 살아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애늙은이구나 쉽게 얘기해서.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없는데 사람이 그래 포레스트 검프처럼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한 그런 이제 센스 좋은 기자분이 계시고 또 신혜영 기자는 굉장히 뭐 평소에 늘 그렇진 않지만 어떻게 잘못 붙으면 전투력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국 대표랑 한번 세게 가끔 붙어갖고. 이렇게 대신 네. 싸움을 자처하는. 네. 그래 이제 그분은 어떻게 하면 이게 불이 붙는지는 이제 대충 감이 좀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슬쩍 붙이죠.
아 일부러 그런 거 잘하시는구나. 그럼 막 와, 그러니까요. 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에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생겨주신 게 아닌가. 아니 근데 이렇게 고르게 이제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얘기를 듣는다는 거 가끔 어떤 분들은 네. 댓글 통해 가지고 야 그 기계적 균형 아니야? 도대체 너네는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좀 바보 같은 얘기일 수는 있는데 수많은 채널들이 유튜브에 있잖아요. 뭐 굉장히 한쪽을 많이 지향하는 채널도 있고 또 다른 반대쪽에 많이 지향하는 채널도 있다면 중간쯤에서 이 얘기 저 얘기 들어보는 채널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 예, 그러니까 뭐 이쪽은 당연히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열심히 자신의 뭐 슈퍼챗도 많이 쏘고 뭐 영혼을 바쳐서 이제 그 시간 꼭 지켜보시고 이런 분들 계시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도 한 번쯤은 저희 채널 좀 봐주시면 좋겠고 네. 또 반대쪽에 계신 분들도 물론 이제 그 채널 많이 보시겠지만 그러다가 뭐 3시간 보다가 1시간 정도는 저희 방송 보시는 그러면서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정도는 아예 모르지 않고 대충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아는 정도 채널을 우리 채널은 좀 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그러니까요. 네, 그런 네. 게 이제 제 욕심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채널 같은 경우에는 네. 정영진 앵커만이 가지는 중립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이 가능한 면모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네.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뭐 진보 언론 중에서도 네. 가장 맏형 같은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공덕포차에서 뭔가 중립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거에 대해서 네. 사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꽤나 있을 수 있다고 경향이 느껴지거든요. 네. 더 큰 형 아니에요? 오래된 형 아니에요? 맏형으로 하시죠 그냥. 지금 우리 방송 나왔잖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맞정으로 하시죠. 네, 게스트가 맏형이죠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나이도 많으니까 맞정으로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공덕포차도 꽤 오래됐거든요. 한 5년 정도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덕포차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들어와서 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있지만 그렇게까지 많은 편은 아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걸 봤을 때 그거에 일일이 반응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보수 패널에 대해서 보수 패널의 스피커를 키워주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다 듣다가는 사실 한쪽으로 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듣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고 가끔씩 이제 보수 패널 분들이 오셨을 때 걱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한겨레 뭐 악플이 많이 달리던데 괜찮아요?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 괜찮아요? 물어주시는데 저희는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네. 얘기 다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걸 좋아해주는 팬들이 생기시고 이제 그걸 이제 밑바탕으로 해서 끌고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좀 어려운 점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고정 패널이기 때문에 섭외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이제 평소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가끔씩 이제 패널 교체해야 될 때 보수 패널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한겨레 TV에 나올 보수 패널을 구하기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물론 합리적인 보수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나와달라고 하면 무서워서 못 나오겠다. 그분들이 오히려 왜냐하면 이제 나와서 진보 패널들한테 비판 받는 건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근데 보수 쪽 지지자들도 보거든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네. 비판을 받는 걸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에서도 내가 여기 한겨레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당에서도 사실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기 불편해한다. 때문에 굉장히 보수 패널을 구하기가 어렵다. 네. 그런 게 좀 고충입니다.